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대기업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뇌물죄. 검찰의 칼날이 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5월 9일 대선일 확정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선 불출마로 대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선일까지는 앞으로 53일, 분주해진 대선 판세 분석해드립니다. 3월 17일 금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3월 17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검찰이 다음 주 화요일인 21일에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뇌물죄 규명을 위한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재단에 거액의 지원금을 내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장 사면, 면세점 사업권 확보와 같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SK그룹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세 분의 전문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말을 하세요. 고개만 또 이렇게 숙이지 말고. 안녕하세요. 예. 그 100회 특집을 어제 예. 직접 보지 못했지만 축하드립니다. 예. 이후에 그 VOD 다시 보기로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습니다. 네. 가까이 있었으면 탁 한번 때려주시고. 자, 노영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100회 특집 한 파트가 40분씩 세 파트로 했거든요. 네. 왜 그런지 모르시죠? 네. 제가 출연료 3배로 받으려고. 아, 그렇게 받으세요, 진짜? 그러면 파트니까. 노동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습니다. 별로 노동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거의 즐기시는 것 같은데. 임노동. 재밌었죠, 어제?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역시 진행 잘하시고. 사람들도 많이 오셨고. 방청객이 있으니까 훨씬 생동감이 있고 예. 즉시적인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예, 우리 광화문 나갔을 때도 좋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어제 뭐 패널분들 다른 분들도 많이 나오셨고 또 예. 이제 3부에서 그 정치 이제 3당의 정치가들이 대표적으로 나오셨잖아요. 예. 그분들도 너무 재밌었고 아주 케미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폴리테이너 1호가 저거든요. 아, 그래요? 예. 폴리티션 엔터테이너 줄임말. 그거 스스로 폴리테이너. 만들어내시는 거죠, 여러분? 아니, 이제 계속해서. 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폴리테이너. 진짜요? 신조어로요. 진짜 내기? 신조어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폴리테이너 1호 6년 전에 네. 그분들은 이제 폴리테이너 무슨 단계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몰라요? 부하 단계? 옹알이 단계. 옹알이 단계? 자, 허성무 전 비서관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검찰이 기업, SK 기업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어요. 3명 임원 3명 소환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그 2기 특수본이 성과를 내기 위한 스타트를 끊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성과를 낸다면 두 가지 정도 압축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가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예. 마무리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손을 대고 있는 특검이 뇌물죄로 기소한 삼성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기업도 같은 혐의로 한번 들여다보고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다. 이런 예. 건데 역시 핵심은 이제 뇌물죄고요. 그렇죠. 기업이 청탁 대가로 SK의 경우 청탁 대가로 총수 사면을 받았는지 여부가 초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노희 변호사님. 네. 김창근, 김영태, 그리고 이형희. 네. 이 세 분을 소환했죠. 김창근, 김영태, 이형희. 각자 어떠한 의혹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직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SK에서. 그러니까 이제 김창근 전 의장이죠. 이번에 이제 SK 스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의장인가 그랬을 것이고, 위원장이요? 예, 위원장이고, 예. 이제 이영희 씨 같은 경우는 SK 브로드밴드에 있는 부사장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각각 예를 들면 김영근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 7월 24일 날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 그다음에 그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예. 또 이 그 김용태 그 위원장이 예. 그 교도소를 방문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숙제가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한 증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사면이 된 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에게 또 문자를 보낸 내역이 있습니다. 하늘 같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짜맞춰서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이 그러니까 삼청동 안가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루어졌고 맨 마지막에 SK가 11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이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것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뇌물을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K 측에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계속 사실 무근이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 특수본에서는 지금 새로운 증거들을 우리가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증거가 뭐냐 하면은 그 SK 그 스펙스 추구 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가지고 관련 증거를 찾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안종범 씨의 수첩, 이 39건이 추가로 발견된 그 수첩에도 그런 내용이 좀 간단히 들어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안종범 수석이 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고 본인은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업체와 관련해서 SK 측에다가 브로드밴드 부사장에게 이제 청탁을 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화를 많이 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만을 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보지를 않고 당시 SK 그룹 관련된 세무조사가 있었었고 또 그다음에 CJ 헬로비전 인수 관련돼서 문제점이 또 있었었고 또 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당시는 총체적으로 이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압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SK 같은 경우는 면세점에서 결국 워커힐 면세점이 최종적으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롯데는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고 또 CJ 헬로비전 인수 같은 경우에도 공정위에서 결과적으로는 안 되게 됐단 말이죠. 그것도 역시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어서 실제는 이제 사실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성모 전 비서관님.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워낙 이번에 사건들이 많아갖고 조근조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게 사건이 많아지면 좀 복잡한데 그렇죠. 그때 삼성 이재용 1차 영장 기각될 때 삼성 측의 논리가 뭐였었냐 하면 7월 17일 날 합병은 끝났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출연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합병의 대가로 돈을 준 게 아니다. 이미 끝났는데 무슨 그 대가로 돈을 주냐. 그 논리대로 따지면 이번에 SK도 사면 복권이 됐어요. 되고 난 다음 돈이 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사면 복권은 법적 그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일환이고 우리 111억은 출연한 것은 사회에 좋은 일을 하려고 출연한 것이다. 이런 논리로 또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말을 만들어서 논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 구멍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게 딱 보면은 악의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악의요? 앞뒤 순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악우, 정확한 표현이 악의예요? 악우예요? 악의입니다. 악의요? 악의 다툼은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뇌물이라는 게 선뇌물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삼성의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게요. 미리 돈을 먼저 주고 뒤에 특혜를 받는 경우도 있고 특혜를 먼저 받고 뒤에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돈 주고 났는데 특혜 해준다 그랬다 안 하면. 그 돈 준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난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논리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뭐 삼성의 논리대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SK는 그러면 먼저 특혜를 받고 뒤에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게 지금 방금 우리 노 변호사께서 다 설명을 하셨지만은 순서적으로 이제 총괄하고 있는 저기 김영태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말고 그 앞에 협의회 회장 김창근이 먼저 만나고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름이 여러 명이 나와요. 김창근, 김영태, 그다음에 이형희. 그런데 스펙스 추구협의회 왜 이 기업 대기업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복잡하게 만드나요? 아니 이제 뭐 총수가 구속이 되고 난 상황이니까 아마 협의회에서 이 협의회 의장이 스펙스 추구협회가 뭐예요? 스펙스가 뭐야? 저도 정확하게 이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전화 한번 모르는데 해볼까요? 왜 이렇게 이름을 복잡하게 만드냐고? 근데 이제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단 거 보니까 아마 그 계열사 기업 대표들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이제 이렇게 뭐 집단 지도 체제 같은 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그러면 삼성의 컨트롤 타워 같은 그렇죠. 미래 전략실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죠. 스펙스 추구협의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나도 운동한 프로스펙스 이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김창근 의장이 어쨌든 최고 책임자고 먼저 만났죠 안종범을. 김창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그 밑에 실무 책임자들이 만났던 게 예. 순서적으로 딱 이렇게 나옵니다. 예, 김영태. 예, 그래서 나오니까 이제 또 고용태 생각나. 예, 김영태는 그래서 이제 최태원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면회 가서 예. 뭐 왕 회장께서 곧 귀국하신다. 예, 귀국하신다. 왕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라고 귀국은 이제 우리가, 사면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추정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분명한 대가가 거기서 있죠. 나오면은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숙제를 줬다. 그것이 이제 뭐 기업에 투자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숙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숙제라는 것은 뭐 K나 미래재단 같은 이런 데 돈을 출연해야 될 숙제겠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 암호로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SK 회장은 처음 들어간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대화하고 있는 게 녹음된다는 거 다 알고.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암호를 다 또 정하는 거죠. 예. 뭐 그건 너무나 기본적인 거니까요. 암호를 풀 정봉주의 품격 시대가 생길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고 이제 그다음에 이형희 대표이사죠. 예. 이분은 이제 대관업무 총괄자예요. 그럼 이제 이분은 사실상 이제 마지막 약속과 접촉 세밀한 어떤 걸 안종범 수석하고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래서 이분이 안종범 수석을 만날 때 그때 안종범 수석이 오전 오후에 걸쳐서 자기 경제수석실 비서관으로 이모 비서관으로부터 문자를 2번이나 받습니다. 사면복권과 관련돼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립니다. 하는 이 문자를 2번을 받아요. 그래서 예. 이제 구체적인 그 사항을 보고를 받아야 안종범도 이 사람하고 뭔가 구체적인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내용을 알고 이용희 그렇죠. 씨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주고받는 조건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이제 보면은 지금 가장 그 조사들을 어떻게 받았나요? 시간대로 보면은 김창근, 김영태 이분들은 좀 빨리 갔고 조사를 받고 네네. 이형희 이분만 끝까지 새벽 5시까지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하죠, 아마. 16시간, 말은 우리가 16시간 하지만 방송은 16시간 하면 할만한데 조사하는 거 받기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그 추궁을 하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님. 네. 아, 이게 말이죠. 그, 이재용 회장이 433억 뇌물죄로 일단 기소됐잖아요. 네. 이제 물론 그 법정에서 이게 뇌물죄냐 강요냐 이제 이 법정 투쟁, 즉 공소유지를 이제 그 해야 되지만 다툼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논리대로 하게 되면 K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에 돈을 낸 기업들도 뇌물죄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큰 그물은 쳐져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아킬레스건이기도 해요. 특검 입장에서 보자면은. 왜냐하면 이제 미르나 K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인체인데 예. 그 법인체에 돈을 내라고 해서 기부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기부를 받음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대기업들이 어떠한 식의 대가를 받았는지 그 연관관계를 따져보니까 우리가 보기엔 뇌물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특검의 입장이었는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그 전경련에서 할당해준 금액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맞지가 않고 왜냐하면 전경련에서 기업들한테 당신의 대기업 규모는 이런 정도니까 얼마 내시오. 또 B는 어느 정도이니까 얼마 내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에서 할당을 해가지고 돈을 그렇죠. 거뒀다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예. 또 실제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이제 첫 번째 맞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는 SK그룹이나 롯데나 CJ나 삼성까지는 그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 현대그룹부터 시작하면 사실 그 논리가 또 안 맞는 것이 현대그룹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돈을 뇌물로 인해서 어떠한 식의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 똑같은 기부를 요구받아서 원하는 대로 그 할당량대로 돈을 지불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뇌물이 되고 이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뇌물이 강요. 안 되고 뭐 강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기부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설명을 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통일적 설명이 첫 번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번에 조의원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 1차 기각했을 때의 논리가 뭐였냐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돈을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특검에서도 뇌물로 보지 않고 이걸 빼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아, 그랬는데 특검에서. 예, 그랬는데. 안종범 수첩이 나오고
또 공정위 외압 일지가 나오고 삼성은 네, 삼성 삼성에 같은 대해서 경우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 이거 빼면 안 되겠다. 아하. 이걸 넣어야 되겠다 하고 가서 그냥 삼성을 집어 넣어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대기업들에 대해서 강요라고 생각해서 1차에서 강요죄를 적용했던 검찰 특수본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기소했던 내용하고 지금 특검의 기소 내용이 안 맞잖아요. 동일한 예, 안 사실관계에 맞죠. 대해서.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가 고민이고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삼성에서 지불했던 그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에 16억 원 지급했던 그 금원조차도 특검은 뇌물로 보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요라고 보았기 때문에 공소 유지 관련해서 의견을 다음 주까지 밝히는 것으로 오늘 재판이 정리가 예. 되었습니다. 자, 이 업무를 보면요, 실질적으로 SK 고위 임원 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사람이 이형희. 예. 이분이 대관 업무. 그렇죠. 대관 업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이제 각 대기업들이 이제 예. 관청과 예.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죠. 일종의 로비 창구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로비스트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불법적이지만 로비를 안 할 수가 없고 정보를 안 캘 수가 없으니까 예. 이제 회사 내에 이런 조직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돈도 만약에 불법 자금도 이렇게 전달되고 그러는 게 이분들이 하는 건가요? 당연하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대관 아마 업무 하는 사람 만나봤어요? 이분들이 전달하는 그런 얘기 것은 하지 마시고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어요? 대관 청와대 있을 업무냐? 때. 저는 뭐 만날 이유가 없죠.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뭐 외부 사람을 거의 만나지 그럼 뭐 않았으니까 지나가다 이렇게 슬쩍 대관 업무 하는 누굽니다. 그리고 봉투 쑥 주고 한 적 없어요? 그런 적이 없고 청와대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예. 근본적으로. 좀 그런데 버벅거리는 거 보니까 이상한데. 근데 그 대관 업무 관련해서는 법무법인에도 있어요.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아. 변호사들이 있어요. 우리 허성무 전 비서관이 얼굴이 빨개졌네요. 그래서 그 요분들의 역할을 잠깐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뭐 핵심은 역시 청와대를 상대로 하는 뭐 정보 수집이라든지 뭐 이게 예. 청와대는 일단 정보 수집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기업들이라는 것은 경제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뭐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들에게 맞는 정책이 진행되도록 끊임없이 로비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국세청이나 뭐 검찰 이런 사정 당국 역시 중요시하게 자기들이 정보 파괴해야 되고 그렇죠. 로비해야 되고 세무조사가 올지 안 올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중요한 게 국회입니다. 국회가 또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뭐 특히 국회 쪽에 요즘은 대관 업무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국회 비서관이나 보좌관 했던 사람들을 또 기업에 채용해서 이 대관 업무를 맞아요. 맡기고 있는 보좌관들이 이쪽 그 SK 뭐 어디에 대관 업무 뭐, 부서에 들어갔다라고 예, 하는 얘기가 차장이나 부장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근데 김영란법 때문에 예. 사실은 대관 업무에 많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죠, 사실은. 그 2016년 9월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대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식사 대접이 필수이고 예. 또 가끔가다 선물도 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관 업무라고 하는 거는 뭐 국회나 정부 부처나 이런 곳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라인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영란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창구가 많이 막혔다. 예.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런 공식적으로 뭔가 주고받고 하는 거는 나중으로 미루어 놓고 얼굴로 승부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국회에다 폭탄 하나 터뜨릴까요? 그 대관의 그 가장 중요한 업무는 말씀하신 대로 정보. 국회나 아니면 뭐 공정이라든가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해서 어떤 제도나 규제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미리 캐치하고 대응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1번은 오너와 관계되어 있는 혹은 오너에게 어떤 닥쳐올 어떤 리스크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핵심이죠. 리스크 관리.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제가 그 김영란법 관련해서 폭탄 터뜨릴게요. 제가 한 2주일 전쯤에 국회 보좌관들 만나고 기자들 만났더니 김영란법이요? 그게 언제 법이에요? 아, 안 지켜진답니까? 아니 그 공식 석상 김영란법이 있는데요. 모든 업무는 지하로 숨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게 공무원들 국회에 계신 분들을 너무 뜨문뜨문 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정직하게 보는 건가? 예. 어쨌든 안면으로 일단은 일을 처리하고 예. 그에 상응하는 나머지 것들은 나중으로 미뤄놓고 뭐 이런 게 그럼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예. 자, 허성무 비서관님, 이게, 최태원 회장 사면을, 최태원 회장이 꽤 살았어요. 3년 이상 살았어요. 예, 예. 엄청난 공을 들였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부터
SK 이런 모든 업무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CJ도 이재용 회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 박근혜 정권 전체를 보면은요. 예. 이 K미래 스포츠 재단을 만들면서 돈을 거두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장사꾼들 아니에요. 그럼요.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금 출연의 요청이 오니까 자기들의 미련을 교환해야 되겠다고 당연히 생각했을 겁니다. 이 대가는 방금 노 변호사님이나 김 기자님 말씀처럼 오너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이곳이지 않습니까? 돈 달라 하니까 우리가 이번에 뭘 요구해야 되겠다는 걸 바로 생각했을 거고 SK 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바로 회장의 사면 복권을 첫 번째로 이 거래 그 내용으로 내세웠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7월 달에 7월 13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만날 때 이제 그 이야기 처음 바로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7월 25일에 이제 그게 몇 년도인가? 2015년. 15년도. 예. 2015년 이제 7월 25일 만났을 때 이형이가 미팅했을 때 이제 구체적 내용들이 주고받았을 거고. 예, 지금 저기 우리 자료가 나오는데 저걸 좀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예. 예. 저렇게 이제 되니까 8월 10일 날은 지금 김영태 부회장이 의정부 교도소에 가서 최 회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8월 8일이 저기 빠져 있는데 8일 8일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예. 최태원 회장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면 복권에 대해서 예. 무슨 명분이 있는지 있는지 해당 기업에서 여기에서 무슨 명분을 갖고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라고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린 예.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그 기업에 이제 우리가 어떤 명분으로 해야 되겠노? 너가 갖고 있는 명분이 뭐냐고 물어봤을 거고 많은 소통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 뒤인 10일 날 의정부 교도소를 가서 아하. 김영태 부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왕 회장 암호를 기- 주고받은 예.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15일 날 사면 복권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사면 복권의 대가가 아니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2015년이면요. 2015년이면 어떻습니까? 그 저때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들어가 있을 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면복권의 민정수석은 이 정보 라인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국정원 이런 데 총괄을 하고 정보를 취합하기 때문에 저때 혹시 우병우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증언은 없나요? 기업의 대관 업무를 할 때 예. 대통령과 어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청탁, 뭐 이른바 예. 거래를 한다. 그걸 할 때 기본적으로 정지 작업이라는 것은 다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뭐 아시겠지만 사면을 결정할 때 사면의 기본적인 그 해당자들에 대한 검토나 서류 구비 자체는 법무부에서 하고 법무부는 민정수석실과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겠죠.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고 보면 그러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도 최태원 SK 회장이 사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논의하는 구조 속에 있었던 한 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뭐 구체적인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들여다보고 있거나 조사하거나 이런 흔적은 안 나오나요? 근데 지금 검찰이 바라보는 사안은 대통령에게 이런 청탁을 넣었고 그래서 그 측근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을 도와주라고 해서 돈이 전달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만 보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을 엮는 실무자들에게 어떤 혐의를 두는 것보다는 그 위에 혐의를 두고 있는 상황으로 그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아직은 지금 우병우는 지금 타겟은 아니다. 이 지금 이 업무와 관련해서. 기업에서 그 회장의 사면을 총탁하고 예.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은 실무자이죠. 결정권자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노 변호사님. 네. 그런데 SK가 순순히 우리 이거 대가로 돈을 줬습니다. 인정합니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나올 하죠. 가능성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 부인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 오, 그러니까 그 조사가 오래 걸렸죠. 18시간 정도 걸렸는데 예, 그 한 명은 새벽 4시에 나가고 예. 한 명은 새벽 5시에 나갔거든요. 예. 오전 10시에
나와서 출두해서 그러면은 아마도 조서 검토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렸을 것이고 예. 뭐 식사하는 시간 좀 있었을 것이고 좀 쉬는 시간 있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다 빼더라도 최소한 13시간 이상은 정말로 순수하게 신문만 받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문이 길어지게 된 거는 이 사안 자체가 막 복잡한 것도 아닌데도 길어지게 된 것은 그 당사자들이 그 부인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아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종범 그 전 수석하고 같이 대질한다 이런 예.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죠, 사실은. 안종범 전 수석을 같이 불러갖고 대면 조사를 대질신문을 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왜냐면 말이 너무 다르니까. 아하.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 그 재판이 있었던 게 1월 16일인가 그 당시에 예. 증인들이 나왔었어요. 탄핵 심판할 때. 그래서 그 SK 관련해가지고 최태원 회장과 관련해서 사면한 정황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을 하니까 그 당시에 다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6일 날 그 헌재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그 관련자들을 미리 만나서 최태원 회장이 사면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1월 16일 5차 신문기일인가 네네 있다가? 5차 신문기일 때. 예. 이야, 그럼 허비서관님 어제 만나서 만약 대질신문이 됐으면 검찰 입장도 좀 난감했겠네요. 한쪽엔 시인을 하고 한쪽은 부인을 하고. 시인하는 쪽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인하는 사람들을 그렇죠. 계속 엄한 사람한테 죄를 덮어씌울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네. 이거 시인을 하고 그걸 증언한다고 했고 안종범 수석에 대한 무슨 죄라든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고 자기가 무슨 특별한 대가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협조하는 차원일 뿐이지. 그렇죠. 그 지금 이제 구속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안종범 전 수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전엔 장시호 씨가 바빴다가 네. 이제 곧 있으면 박지원 씨도 바빠질 것 같고. 어쨌든 안종범 수석이 제일 바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건에 박 대통령이 명을 받아서 압력을 넣는 거는 지금 안종범 수석이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재판마다 증인으로 다 나와야 되고 대질신문에도 나가야 되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날 조사받으면 그 또 대질신문으로 또 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안에 있으면서 나름 가장 바쁘게 일정을 보내는 사람이 안종범이라 하는데 건강은 어떻대요? 안종범 수석 건강 뭐 건강해졌습니다. 아주 안 좋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화면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건강한 것으로 보이던데. 근데 오히려 그렇게 바쁜 게 안종범 전 수석을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왜냐면 하도 여기저기서 이 얘기하라고 그러고 저 얘기하라고 그러고 막 시키지 않습니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이 얘기하고 당신 지난번에 얘기한 거랑 틀리잖아. 예. 이렇게 나오면은 자기가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예. 수첩에 있는 내용하고 다 비교해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말이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은 처음에 이제 버티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그러면 거죠. 그 책이 53권. 수첩이 56건. 56권이에요? 네. 왜 그렇죠? 39건 더하기 17건. 그러면요. 53권이죠. 56건. 56번이네.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대학을 잘 나오셔서. 2년 전에 들어갈 뻔했었어. 어쨌든 그 사면이라는 것은 예. 대통령의 이른바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물증이라는 것이 뚜렷지 않고 이른바 정황과 그다음에 일부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예. 이 사면을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해서 뭐 최순실 쪽에 돈을 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스스로가 전직 대통령인 박 전 예. 대통령 스스로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는 이 혐의를 가지고 SK도 삼성처럼 똑같이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아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전혀 아닌데 오히려 반대인 것 같은데. 원래 그런 주장을 하면요. 꼭 반대 의견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뇌물죄는 사실은 증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인정이 잘 안 돼서 정황 증거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준 사람 줬다 그러고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 그러고 처음에 이제 준 사람도 부인, 받은 사람도 부인. 증거 하나 딱 나오면 준 사람은 좋습니다. 해보셨나 봐 이렇게 잘하세요. 누구요? 저요? 엄청 받아봤죠. 우리 집사람한테 뇌물.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 사건은 어려운 게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지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권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고 특히 통치행위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본인이 누구를 사면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나름이니까 그 말이 일부 맞겠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안종범 전 수석이 아까 말한 그 5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 대통령의 지시로 SK 회장이 사면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예. 그렇게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문자를
하늘 같은 은혜 있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은 받았다. 거다. 이렇게 진술을 아하.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통치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알아서 그냥 판단해서 사면해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SK 최태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면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이렇게 중하지 않고 또 상당히 오랜 기간 복역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왜 미리 알려주느냐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사면 당신네 회사 회장이 사면될 거라는 사실을 알려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공치사를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그렇죠. 거죠. 알려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미리 너 이거 알려줘서 미리 결정돼 있고 나의 이 은혜 잊지 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할 때 외면하면 감옥 또 간다. 그렇게 해서 사면이 된 다음에 예. 111억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그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예. 이건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예. 한 가지 반론, 전제가 돼야 할 예.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사항을 안수석에게 지시한 바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인정하지 않겠죠. 예. 그러면 안종범 전 수석이 자신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랄까 이런 걸 통해서 자가 발전해서 했을 수도 있다라고 몰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 근데 네. 그거는 예. 재판을 안 해보셔서 그런데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재판한 거 취재해봤잖아요. 아, 재판 예. 당해보셨어요? 재판한 거 여기도 많이 다녀봤어요. 아, 근데 뇌물죄 같은 경우는 받은 사람은 절대 받았다고 말 안 하는 게 근데 당연하잖아요. 이제 제가 예.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삼성과 이 지금 SK의 이 사안은 좀 다른 게 삼성은 예컨대 기관들이 동원돼서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정황 증거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드러났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것은 누차 강조하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결정해서 하면 그냥 사면이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이런 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라는가 이런 진술이 삼성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건 분명합니다. 예, 양심의 소를 얹고 SK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죠. 제가 SK텔레콤에서 만든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을 쓰고 있습니다. 예, 저는 KT입니다. 저도 KT입니다. 거긴 어디 있으세요? 저는 SK를 쓰고 그럼 있습니다. 2대2네. SK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엄한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과정이 보면은 맨 처음에 안가에서 독대했던 사람이 최고 책임자들끼리 만났고, 예. 그 다음에 실무 책임자들이 만났고, 착착착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출소해서 돈 111억이 건네갔고, 범죄의 재구성. 예, 이게 너무나 명쾌하고요. 예. 그 이후에도 보면은 조금 이따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면세점 관련해서도 이게 너무 명쾌합니다. 면세점 가서 얘기하세요. 시간 좀 없어요. 이야기 못 들을까요? 드릴까요? 예. 처음에 면세점 재인가와 관련해서는 이 독점적 소수의 지배력을 가진 사람들을 불이익을 주라 해서 탈락을 시킨 거예요. SK하고 롯데를. 그럼 검사도 그 전에 10년 만에 하다가 심사도 5년 만에 5년까지 바꾸고 바뀌었죠. 한 10불 바꾼 거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SK하고 롯데가 탈락하고 나니까 예. 금방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가 또 바뀌는 거잖아요. 아하. 그 불리한 조항을 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리한 조항을 빼고 다시 법규를 고쳐서 다시 이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SK와 롯데가 둘 다 면세점을 SK가 아니죠. 처음에는 SK랑 롯데가 둘 다 빠졌다가 빠졌다가. 롯데만 된 거잖아요. 롯데만 됐고. 예. 다시 뒤에 SK가 이번에 또 됐지 않습니까? 근데 롯데가 된 것도 생각해 보시면요. SK한테 111억을 받은 다음에 또다시 80억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K가 난색을 표명하고 나중에 30억 정도 줄까 말까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최순실과 고영태 그 라인 사람들이 SK가 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게 안 됐다라고 한 설이 있어요. 근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70억을 다 줬죠. 줬잖아요. 네. 그러다가 물론 나중에 이제 돌려줬지만. 돌려받았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과정. 예, 말씀하시죠. SK가 이제 30억만 주겠다 하니까 최순실이 자존심이 상했겠죠. 막 그 정도면 됐다 캐라 이랬으니까 정리했던 거예요. 왜냐면 롯데에서 70억 바로 들어올 거니까. 됐다 캐라. 예. 그리고 됐다 캐라. 또 다른 다시 한번 이런 좋았어요. 900억 좋았어. 30 쪽팔리잖아요. 최순실 입장에서 80억 받기로 했다가 어떻게 해? 그런 말씀을 창피하잖아요. 30억 정도만 됐다. 지금 벌써 많이 모아놨고.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건수로 두드리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주고받는 예. 거래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면세점 인허가 재인가 조건을 가지고 불리하게 뺐다 넣었다 하면서 뇌물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에 가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었지만 또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권력의 생리를 잘 알고 그 운용 마음껏 휘둘렀다. 그래서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낸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더 많은 이득도 취해갔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노 변호사님, 이제 주위에 특히 정치인들은 뇌물죄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치자금법, 불법 정치자금법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개발된 방법들이 특이한 방법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여름 7월 달에 길거리 CCTV 없는 데서 밍크 코트를 입고 서 있는 사람에게 가서 접근하면 뭐 돈을 주겠다. 그럼 판사들이 듣기에 7월 달에 밍크 코트 입으면 정신 이상자들 아니에요.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 줬다고 이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막 자기가 줬다 그래요. 어쩔 수 없어갖고. 예? 그리고 그러면 너 어떻게 줬냐? 그러면은 분명히 이 사람은 가갖고 줬는데 그 집 구조를 설명해봐라. 그럼 들어가고 왼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럼 판사가 무죄합니다. 왜? 그 집 구조를 정확히 설명 못하고 거기 가서 돈을 줬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가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예. 어떤 그 유력 정치인의 예.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뭐 그런 관련 사건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1심부터 다 맡아가지고 했었었는데 바로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이 검찰에서 얘기한 거였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봉투를 받아가지고 당신이 받은 거 아니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당신이 있는 무슨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에서 예. 앉아가지고 돈을 주고 나왔다는데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저는 변호인이니까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도 그리고요. 정말 화장실도 그려보라고 하고요. 앉아있는 소파 어디에 앉아있는지 팔걸이가 어디 있었는지까지 다 그려보게 했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무죄를 받았는데 틀리면 다 틀렸죠. 예, 그래서 무죄를 다 받았어요 저희가. 근데 그런 식으로 뇌물죄는 진술의 일관성, 예. 진술의 구체성. 그리고 판단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판단하거든요. 주로 진술 갖고 판단을 하는. 말밖에 네. 없어요 사실. 예. 네. 저는 그 SK 면세 SK하고는 분명 관계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SKT를 이용할 뿐입니다. 네. 저는 그 SK 면세점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SK의 최고 수뇌부들이 대통령에게 청탁을 할 만한 사안은 못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에게 이 그룹에 어떤 사활을 걸고 뭔가 청탁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오너의 사면 정도라면 예, 그 이해는 테이블에 하지만,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SK 면세점의 규제 완화 이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관 업무자들이 그런 실무자들이 대관 업무에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들이지 예. 이것까지 같이 어떤 그 최순실에게 돈을 주기 위한 청탁으로 엮어간다 이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SK하고 아무 관련 없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기업 대통령 뇌물죄 수사를 위해서 대기업들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방에 딱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될 테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의 품격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토론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분석,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의 품격 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월 17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 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불출마로 반사 이익을 얻은 후보들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대선 레이스가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대선 후보 지지율과 판세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님, 취재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지지율도 전문가세요? 지지율은 여기 지금 나와 계신 이택수 대표님이나 박시영 전문가가 예. 아니신가 싶고요. 저는 숟가락을 치려고. 예, 그렇게. 네. 자, 처음 자리하셨는데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처음 나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TBS TV는 처음 나왔습니다. 시청자, 저보고 인사하지 말고 시청자들 보고 인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인상이 잘생기셨네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영화배우 조진웅. 잘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죠? 덕분에 검색어 3위까지 지지난주에 오른 적이 있죠. 그래요? 네. 저는 날마다 1위까지 올라갔다는 영화 다른데. 자, 그리고, 하마 선생.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예. 원래 여론조사 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등치들이 듬듬하신가요?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또 다른 방송에서 만났어요. 네. 코끼리하고. 코끼리 누구였었죠? 리서치? 네, 배종찬 본부장입니다. 배준찬 본부장. 네. 다들 등치들이 좋으시네. 왜 저렇게 등치가 좋은 것 같아요? 전문가 이 포스랄까요? 예. 뭐 그런 거로 보면 등치가 조금 더 좋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사하면서, 회의하면서 밥을 잘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 밥은 따로 먹고 회의는 따로 하죠. 네. 자, 지금 여론조사 추이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의 독주라 해도 가히 예, 후보는 일단 풀리지 않을 황교안 것 같은데요. 불출마 선언 이후에 좀 출렁거리고 있고, 당은 약간 출렁거리고요. 지금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세가 지금 이어지면서 안희정과 이재명의 추격전이 지금 시작된 상황이고 예.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가세하면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바른정당은 아시다시피 유승민, 남경필 두 주자가 경쟁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오늘 컷오프를 통해서 안철수, 그다음 손학규, 박주선 요 세 명으로 지금 경선 주자가 지금 다시 정해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누가 또 있었나요? 그 이외에 그 세 분이 양필승 예. 교수라는 분이 한 분이 계셨었고요. 네, 그럼 기타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세 분이 있었어요. 누구? 네. 이름이 별로 안 알려진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시군요. 네네. 저 옆은 부대표인데 격이 좀 안 맞는데. 지금 51.1%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나왔는데 네. 민주당 저 정도면 크레이지 지지율 아니에요? 그렇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아무튼 최고치 경신을 한 수치고요. 예. 오늘 한국갤럽 조사도 발표됐는데 46%가량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차 범위 내에서 45에서 50% 정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왜 저런 현상이 나오죠? 후보들, 그러니까 대선 잠룡들의 지지율이 합치면 60%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 세 예. 후보를 합치면 60%를 상회하거든요. 최성은 안 합쳐주나요? 최성 후보도 당연히 합쳐야죠. 뭐 1%포인트긴 하지만 예. 아무튼 합치면 뭐 70% 가까이 되는 잠룡들의 지지율이 합쳐져서 이 정당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시영 부대표님. 네. 어쨌든 지금의 지지율, 후보들 지지율 키워드는 황교안 대행 불출마 선언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이 후보들의 지지를 흔들고 있는데 네. 보통 그전 예전 같으면 보수 진영의 후보가 주저앉으면 전문 용어로 다이하면 네. 예? 나머지 그 보수 쪽으로 가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황교안 대행을 떠받친 지지층의 핵심이 친박 성향의 유권자들이었거든요. 아하. 그 층이 그대로 홍준표 지사 때 가지는 않았죠. 한 30% 정도만 이동을 했고요. 30% 무척 적게 한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희정, 안철수 약간 중도 성향에 있는 분들한테도 일부 표 갔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중도표도 일부 먹어간 게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표님 저런 현상이 좀 독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후보가 중간에 접었는데 네. 그게 보수 진영으로 안 가고 뭐 이쪽 저쪽으로 뭐 여론조사 계속 하시면서 이쪽에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저런 현상을 잘 못 보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했을 때도 그랬었고요. 아하.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야당 후보지만 보수 표심을 상당 부분 가져갔고 또 충청 표심도 많이 가져갔고요. 예. 이번에는 홍준표 지사가 이제 많이 가져갈 것으로 전망이 돼서 지금 가져가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가져가는 것이 이제 친박 후보가 아니고 물론 이제 영남권 후보이긴 합니다만 예. 홍준표 지사가 사실 영남 후보라고 알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서문시장에도 가겠다고 발표를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홍준표 후보보다는 나머지 후보 쪽으로 한 60% 이상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안희정, 안철수, 또 유승민 다른 후보들도 같이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홍준표 지사가 지금 보수 후보 중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한 10%포인트 안팎의 지지율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제 발표한 건 7%였는데 대략 10% 안팎의 지지율로 올라갈 것은 예측이 되고 있는데 더 확장성이 있을 것이냐. 홍준표 지사가.
네, 이제 지난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아니면 반기문 전 총장이 뭐 15 내지 20%까지 올라갔던 예. 그런 기록이 있는데 과연 15에서 2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려면 친박 후보들을 눌러야 되는데 지금 뒤늦게 출마 선언을 한 김진태 의원도 지금 어제 오늘 발표된 거 보면 지지율이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몇 프로쯤 나와요, 지금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지지율이 지금 2위나 3위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태극기 시위를 지지했던 태극기 망토가 효과를 좀 보네요. 그렇습니다. 대략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이 예. 한 15%에서 좀 낮은 곳은 10%까지 나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직도 10에서 15%가량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김진태 의원이 친박 후보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 제가 어제 점심 때 한국당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예. 점심 식사를 했는데 29,000원 미만짜리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홍준표 지사가 지금 앞서가고는 있는데 예. 당심 70이 반영되는 경선 룰 때문에 어쩌면 김진태 의원이 당선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하. 그럼 한국당에서 이야. 김진태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지금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판도가 완전히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재밌냐면 예. 재밌네요. 진짜 이거 들어도 재밌네요. 예, 김진태 의원하고 홍준표 지사하고 썰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최근. 왜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 광고를 해주세요, 여기서. 예. 그런데 이게 김진태 의원의 노림수에 걸려 들은 거예요. 홍준표 지사가. 왜냐하면 후발 주자는 앞서가는 주자하고 티격태격하면서 같이 존재감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존재감 알리기 위해서 네거티브 마케팅도 하고 막 그냥 그렇죠. 부수고 그러면서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를 비박 주자다라는 걸 명확히 씌웠거든요. 서문시장에 왜 가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상징적인 지역인데. 거긴 내가 이거는-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치고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친박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좀 통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싸움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두 분께 간단하게 황교안 대행의 지지율을 먹어가는 흐름들, 이걸 보면 이번 대선의 전체판이 좀 보일까요? 그걸 최소 봤을 때 황교안 어떻게 흘러갈 권한대행이 이제 것이다. 반기문 전 총장만큼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3월 15일 날 그저께 사임을 했는데 사임할 때 사임이 아니라 지지율이 그냥 불출마 선언했죠.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한 건데 누가 뭐 보면 권한대행 사임한 줄 알아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10%의 지지율을 갖고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나눠줄 유산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20% 안팎. 지난 12월 말까지는 뭐 그래도 1위까지 했던 상황이었었는데 나눠줄 표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런 그 유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앞으로 나머지 대선을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네, 예.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왜냐하면 갈 곳 없는 보수층들이 일부가 좀 가 있는 거거든요. 홍준표 지사한테 사실은. 근데 이미 판 자체가 그 보수가 집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유권자 지형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2012년 같이 보수 진보가 박빙 싸움을 이렇게 벌릴 가능성이 적습니다. 지금 국면에서. 그럼 남은 변수는 민주당 경선의 최종 승자가 누구냐와 비문연대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문재인을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단일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키워드로 다시 이제 저희가 좀 말씀 나눠봐야 될 대목인데, 그 홍준표 지사가 김진태한테 말렸다. 이제 저 두 분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저는 뭐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래요? 홍 한번 지사는 붙어보세요, 그럼 홍 또. 지사는 아마 누구가 시비를 걸든 예. 다 붙어서 각계격파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충분히. 예. 과거 그 폭로 정치를 하셨을 때 이제 국회의원 하실 때 저격수를 그러니까 붙여주세요. 저격수 역할을 명예훼손은 하셨을 때. 걸리면 큰일 나요. 또 네네. 그분 거는 것도 선수거든요. 네. 과거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하실 때 예.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혀끝에 스치기만 해도 중상이다. 이 정도로 강한 입심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혀끝에 스쳐서 빗 맞아도 중상이다 이런 거예요. 뭐 빗맞아도 안타다 뭐 이런 거겠죠. 예.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자기 확신성이 강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게 설사 김진태 의원이고 뭐 이렇게 친박의 좌장 누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각계격파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스트롱맨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하게 키워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이 대표님, 이게 네. 그 민주당 경선은 이제 뭐 전체 판도를 보는데
유용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그거를 보면은 앞으로 이제 정치가 어떻게 대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큰 도움은 되지만 네. 방송은 재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예, 일단 홍준표, 김진태 싸움을 계속 얘기를 해야 돼. 네. 네. 보기만 해도 재밌잖아요. 그쵸, 이제 과거에 이제 안상수 지금 창원시장과 예. 개 소송 관련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항상 뉴스 공장이죠. 저 보건병 안상수.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뭐 이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동물 얘기도 나오고 계속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예. 아무튼 흥행 요소는 이제 생긴 거라고 봐야죠. 동물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번에도 이제 같은 그 워딩은 개지만 이제 야이죠. 그래서 뭐 동물을 연상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개는 내 상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사시 4기 후배인데 홍 지사가 이제 사법연수원 14기고요. 예. 김진태 의원 18기로 이제 사실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는 어려운 선배죠. 그런데 18기면 이재명 시장하고도 동기네요? 네, 64년생입니다. 아니, 김진태. 연손 18기면, 네. 이재명 시장, 정성호 의원, 네. 이런 분들이 다 18기 동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우병우가 19기. 네. 예. 최재경이 17기. 예. 그런데, 그래서 아무튼 홍 지사 입장에서는 예. 김진태 의원이 한참 이제 까마득한 후배, 특히 정치권에서는 뭐 더욱이 까마득한 후배이기 때문에 이제 개라고 이제 지칭을 하면서 김진태 의원도 만만치 않은 또 이 성품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뭐라고 이제 또 발끈했어요? 발끈했죠. 뭐라고요?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아무튼 굉장히 화를 내고 싶은데 좀 참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네, 제가 공당의 후보로서 네. 품격을 좀 지켜라. 아하. 이런 말을 했죠. 예. 품격 하면은 김진태 의원도 만만치 않은데. 2% 이름이 품격 시대 아닙니까? 예, 그 두 분은 앞에 우리는 고품격인데 그 두 분들은요 무슨 품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두 아무튼 분이-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오늘 저희가 발표한 그 자유한국당 경선 지지도 결과를 보면 홍준표 지사가 17.4%로 1위를 기록했고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내에서요.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이 5.4%로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인재 의원이 1위와 2위 차이가 그렇게 벌어져요? 그렇죠. 내일 이제 6배수로 압축을 하거든요. 이 6명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1억 원 기타금 내고 나오는 후보들이 본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6명 안에 못 들어가면 1억 내고 연설 몇 번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애가 타는 상황인데 6명 안에는 분명히 김진태 의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들어간다.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인재 또 뭐 조경태 의원 등등이 있고 조경태도 들어가요? 네, 저희 조사에서 5위까지 지금 올라갔고요. 원유철 의원도 있고, 김진 전 논설위원도 있고, 예. 지금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지사가 이제 독주를 하고 있죠. 근데 예. 아무튼 김진태 의원이 2위까지 올라갔다는 점에서 좀 주목이 되고, 예. 내일 모레, 예. 글피 정도 되겠네요. 월요일쯤엔 또 4배수로 압축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김진태 의원이 지금 4배선 안에는 거의 확실시 좀 이렇게 들어가는 되는 게 거예요? 확실시 6배수 되고 먼저 있습니다. 압축하고 6명으로 줄였다가 또 4배수로 4배수를 줄이고 줄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를 하는 거죠. 4배수를 갖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보면은 민주당 경선이 이제 가장 하지 않습니까? 예. 관심이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에 관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국민의당도 아직 그 레이스를 하고는 있는데 눈 문제 갖고 찌그러찌그러 했거든요. 예. 현장 투표에 대해서 사실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 투표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소지들이 좀 있거든요. 신분증만 갖고 하면 하라? 그렇죠. 어제 김경진 의원이 그러더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버스로 동원하는 뭐 예. 이런 것들이 옛날 구태 정치 찻대기. 같은 경우 예. 그런 것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국민의당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보다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선이 좀 재밌는 유권자들의 이목을 좀 끄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상황은 어떤가요? 민주당은 뭐 문재인 후보의 독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민들은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제일 관심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의 그 가장 키포인트라고 하면 아마 첫 번째 이루어지는 호남 지역에서의 그 투표 결과일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50% 이상을 가져가면서 대세론을 입증하면 그러면 이 경선에서 그냥 쭉 가서 후보가 될 거고 만약에 거기서 50%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호남에서 호남에서 그럼 이제 첫 번째 경선인데 27일이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번 해볼 만하다. 결선 투표까지 한번 끌어가 보자. 이런 현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 관심사는 호남의 민심입니다. 민주당의 예. 경우. 네.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사인 건 알아요. 아, 예, 예, 예. 알기 때문에 전문가들 얘기를 듣는 건데 김대현 기자님이 보시기에 50%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호남에서 이 취재한 결과 저는 50%가 넘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네. 거기까지 그 다른 방송에서 이러거든 분석하고 점치고 있습니다만 이러이러한 변수가 있으면 안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안 부르고 싶습니다. 아, 예. 예, 50% 넘는다. 네. 알겠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네. 전문가니까 더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네. 깜짝이야 조진웅인 줄 알았어 진짜. 네. 예. 호남에서 지금 민주당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네네. 되는데 황교안 접은 걸 갖고 네. 문재인이 올라가거나 그런 건 없었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도 올라갔습니다. 황교안 지지층에서 1.6%포인트만 뺏어오긴 했는데 아주 미미하네요. 위기의식 때문에 예. 문재인 지지층도 다시 결집을 해서 결집을 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도 지지로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도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 불출마 이후에 남는 장사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예, 저 지금 네. 표가 나오네 위에. 예. 리얼미터에서 어제 발표한 조사 결과인데요. 아 저기 리얼미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 대표님이 나오니까 리얼미터 걸 썼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 호남에서도 어제 발표한 결과에서 호남에서 보면 37.8%, 10명 중에 4명가량이 문재인 전 대표를 호남에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후보 경선 4명만 두고 본다면 한 50%가량까지도 가져갈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일단 27일 호남 경선 방금 김대웅 기자에게도 여쭙는데 호남 경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호남 경선에서 50%. 뭐 대략 5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를 안희정, 또 이재명 두 후보가 가져갈 텐데요. 어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안희정 지사가 14.6%, 8%군요.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이 15.6%. 대략 호남에서요? 두 오호. 후보가 15% 안팎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뭐 그렇다라고 보면 부동층이나 다른 정당의 후보들을 배제하면 이분들이 한 20%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예. 싶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최성 시장이 가져갈 텐데 대략 아무튼 문재인 전 대표가 한 50%는 득표를 하지 않을까. 넘을 것 같다, 50%. 이 지표만 보면 그렇습니다. 지표만 보면요. 그 지표 보고 분석을 하시는 거니까. 네네. 다른 것도 뭐 보는 거 있나요? 아닙니다. 지표 그런 말고. 건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지지율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미세한 차이로 뭐 오르고 내리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 전체적인 지지율 패턴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분간 이 지지율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변수가 있느냐? 그건 경선이 종료될 때까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본다면 호남에서 50%가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마지막까지도 그럼 50%가 넘는 상태에서 끝날 쭉 가게 것이다. 되는 거죠. 네네. 오호. 이제까지 지지율 패턴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 후보에 대한 지지층들이 견고하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 이제 문재인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바치고 있는 지지층이 공고하다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TV 토론의 경우에도 안희정 지사가 생각보다 TV 토론을 잘하지 못했다. 뭐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그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추격보다는 이 패턴이 지금 유지되고 공고화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시영 부대표님. 네. 그 50% 넘을 것이다. 우리 이택수 대표님도 50% 넘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50 몇 프로씩 나올 것 같아요. 55, 6% 정도 아, 나오지 않을까. 광주에서? 네, 그렇게. 저는 54에서 59 사이로 봤는데 그럼 57.5거든요. 예. 지금 뭐 우리 김대현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향후 계속 지지 의향 예. 이걸로 보면 이제 충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일 높은 후보가 문재인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도가? 7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두 분이 좀 고정 지지층이 높고요. 나머지 그 이재명 시장 지지층이라든가 안희정 지사 지지층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옮겨갈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예. 대안이 있으면.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 그러면 지지층 어떻게 같은 조사하나요? 경우는 현재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또 물어보나요? 그렇죠. 또 물어본다. 뭐라고 계속 물어봐요? 지지할 것인지. 아, 계속 지지할 선거일까지. 것이냐. 예, 이렇게 물어보면 예. 그걸 보면 다른 후보 상황에 따라서 옮겨갈 수도 있다. 아하. 계속 지지할 거다. 이런 보기 항목을 넣어보면 그걸 교차 분석해보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네.
27일 날 있는 호남에 있고 그다음에 충청에 있고 영남 수도권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7일 있을 호남에서의 경선 네. 2위 싸움이 우리도 관심이 가지 않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조사를 경선 참여 의향층을 언론사들이 몇 군데 발표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면 이미 참여했다. 기참여층에서는 이재명 시장과 안희정 지사의 갭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근데 향후에 참여하겠다. 의향층을 보면 안희정 지사가 좀 앞서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 시장에 비해서 예. 이미 참여한 사람에서는 갭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3, 4%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예. 때문에 호남에서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대목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켜보지 말라 그랬죠, 제가. 호남이 선거인단 구성비의 21%를 차지하고 예. 있습니다. 충청은 불과 10%밖에 차지하지 않고 예. 있습니다. 1차 선거인단에서요. 왜냐하면 2차 선거인단은 전체 서울 경선 할 때 맞아. 그때 아하.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됩니다. 예. 따라서 2차 충청의 변수는 호남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남은 몇 프로쯤 나왔나요? 영남은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민주당 경선을 하면 호남이 압도적으로 선거인단 숫자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영남에서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과거에 비해서는. 그만큼 이제 정당 지지도가 영남도 많이 받쳐주기도 하는 측면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보통 그 전에 이제 민주당 보게 되면 당원 비율이 제일 많은 데가 정동영 의장일 땐 전북이 그냥 전북 그렇죠. 출신 아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전북이 그냥 와그닥딱 모여갖고 전북이 제일 많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영남도 꽤 되네요. 꽤 되고요. 16%면.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박시영 부대표님 네. 지켜보지 말라 그랬죠, 제가. 네. 2위 누가 됩니까, 호남에서? 그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아, 그러니까 박빙이라고 보고, 예. 박빙이라고 보고. 예. 네. 거기까지 다 용납해줘요, 시청자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예. 한 2, 3% 앞서지 않을까 저는 좀 호남에서.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자, 1등은 50% 넘는 문재인이 될 예, 것이고, 그렇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조금 앞서는 2등이 될 것이다. 네. 이택수 대표님. 사실 뭐 이거는 오차범위 내라서 예.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도 해보세요. 근데 오늘 갤럽 조사도 거의 두 후보가 박빙으로 나왔습니다. 아하. 안희정, 이재명이 호남에서 흐름을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네. 흐름도 사실 굉장히 이제 평행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까지는 이재명 시장이 조금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호남에서요? 보는데요. 네. 오. 저희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약간 앞서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뭐 또 잠시 후에 얘기 나오겠지만 아무튼 연정 논란하고 예. 그다음에 선의 논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이 됐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의 이 호남에서의 입지는 조금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갑작스럽게 불출마 선언하면서 다시 지금 보수 표를 좀 갖고 오고 있는데 호남에서는 별로 갖고 올 표가 그렇게 필요가 많지는 없잖아요. 예.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투표를 한 분들은 이재명 시장이 조금 높다는 예.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안희정 지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발언을 할지 그분들은 수도권으로 가잖아요, 지금. 앞으로 안희정 지사가 네, 27일까지. 네, 27일까지 어떤 발언을 할지 예.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대연정 논란이라든지 뭐 또 사드 문제 뭐 등등 해서 지금 2대1로 협공을 계속 TV 토론 과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안희정 지사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호남에서는 그다지 빠질 갖고 올 수 표가 있다. 이제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갖고 오더라도 조금밖에 더 못 갖고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심스럽게 이재명 2위를 점쳐본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하려니까요. 방송 여기서 끝내고 그냥 확. 한 가지 말씀을 예. 드리면 그 경선 참여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예. 아직 후보 결정하지 못했다 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한 자릿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 결정했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TV 토론이 영향이 클 것 같이 생각도 되지만 실제로 선거인단에 이미 참여한 사람도 마음을 100명 중에 90명은 결정을 이미 했습니다. 이 대표님 점잖게 얘기하면서 이 대표님 주장을 지금 비판했거든요. 굳이 이제 제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그 샤이 표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샤이 표심이 있을 수 있다. 하하. 네, 호남 민심과 좀 다른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좀 최근 들어서 좀 떨어졌는데 실제 내가 안희정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 표심이 예. 여론사에 안 잡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조금 높게 나올 네, 것이다. 조금 더 이제 지지율이 높지 않을까. 이재명 쪽으로 갔다가 네, 저쪽 네. 견을 보고 살짝 다시 거기다가 안정적으로 숟가락을 얹는 네, 네. 두 분 다 이제 안희정 2등 가능성을
오차범위 내에서. 네, 그거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한테도 같은 질문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요, 최성이 2등 할까? 그거 질문하려고 했어요. 호남분이기 때문에. 그 최성 시장님은 역할이 따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 뭐 TV 내년을 위해서 무슨 자락을 깔아놓는 건가요?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 지금 전체 경선 구도에서 최성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경선 자체가 뭔가 어떤 함정이 좀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그 검색 순위 2위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최성 시장이. 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자고 했더니 아직 답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요. 그 저한테도 같은 질문 하신다 그러면 저는 예. 좀 다른 입장인데 예, 좋습니다. 다른 입장 좋아요, 우리.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호남에서 안희정보다는 조금 더 나은 득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안희정 지사가 일반 여론조사 상에서 나타나는 지표와 경선을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지표 이게 지금 상당히 큰 간극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충성도를 볼 때 안희정에게 충성도가 높으냐 아니면 이재명에게 더 이재명한테 높으냐 하면 높으냐. 후자에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주장을 정성호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의 선거본부장이 하더라고요. 예, 네. 두 분이 18기 동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조금 높게 나올 것이다. 오차범위 내에서. 네. 저한테도 한번 여쭤보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뭐. 예. 안 여쭤보실 거예요? 네. 저는 분명하게 합니다. 표를 많이 받은 분이 2등 합니다. 실제 이제 김 기자님 말씀하셨던 예. 부분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경선이나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65%가량 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이 그 다음입니다. 55%. 55%.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 지지층은 45%가. 아, 제일 낮네요. 10% 네네. 단위로 그런 차원에서 떨어지네요. 김 기자님 논리가 설득력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그것까지 되는 게? 감안해도 감안했어요? 거의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것까지 네, 감안해도 네. 여전히 안희정이다. 네, 살짝 높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는데 그러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두 2등이 후보가- 되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싸움이니까. 그러지 않나요? 근데 뭐 누가 거의- 2등이 되는 예, 거에 따라서 표 차이가 뭐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네. 의미 없나요? 2등이 누가 되는 게? 의미가 있긴 있겠죠. 예, 거기서부터 예, 예. 이제 또 분석을 해 주시죠. 네. 2등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충청, 영남, 수도권.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최종적으로 2등을 누가 할지가 중요하겠지만 일단 호남에서 2등을 안희정이 할지 이재명이 할지 만약에 안희정이 2등을 한다라고 하면 이재명 시장 지지층은 좀 흔들리겠죠. 그리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서울에서까지 와서 2등을 이재명 시장이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재명 시장 지지층은 문재인이 안희정을 두고 또 고민을 하겠죠. 왜냐하면 1차 투표에서 50%를 못 넘으면 다시 또 결선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1차 투표에서는 결선까지 가겠어요? 아니면 1차 투표에서 문재인이 50%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50%를 오늘 그, 예. 넘는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이택수 대표님의 네. 이런 전문가로서의 택견, 네. 태안 이걸 묻습니다. 50% 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틀려도 감옥 안 가요. 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50%가 안 됐을 때 네. 이재명 그러니까 3등 이재명 시장이 3등 하게 되면 이재명 시장의 표는 문재인 후보 쪽으로 더 많이 쏠리거든요. 더 많이 쏠린다. 왜냐하면 문재인과 이재명 두 후보는 지금 겹치는 지지층이 더 많습니다. 안희정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책적 이슈와 관련해서 예.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이 문재인 전 대표와 더 가까운 유사한. 편이라고. 네, 네네. 그 조사해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예. 결선 투표 때 문재인 아니죠 이렇게 넣어보면 이재명 시장을 지지했던 층이 상대적으로는 문재인 후보한테 더 많이 가는 게 확인됩니다. 예, 한 2대1 정도로 가나요? 어떻게 뭐 네, 대충 6대4 뭐 이 정도. 6대4 정도. 예, 예. 자, 안희정 지사가 아까 이제 김대영 기자가 TV 토론하면서 생각보다 잘 못한다. 이거는 자기가 주장한 대연정 부분, 선의 부분, 사드 문제 이런 등등 때문에 좀 기존의 지지자들, 기존의 민주당 입장과 좀 배치되기 때문에 좀 곤혹을 치르는 이런 측면 아닌가요? 그 부분이 이제 수세에 좀 몰리는 측면인데 예. 토론을 해보면 일단 민주당의 정체성을 좀 건드린 측면이 있죠. 지지자들한테는. 사실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국면에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미 진도를 많이 뺐거든요. 많이 뺐어요. 예, 그래서 소신과 신념의 지도자로 가야지 여기서 또 바꾸면 안희정은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이번은 봅니다. 그 바꾸면 짬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통합에 대한 아이콘 이거를 계속 살려갈 수밖에 없고 때문에 TV 토론을 하면 1대3 이 구조로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연정에 대해서는 사드에 대해서는 사드에 대해서는 오늘 보니까 1대3으로 이재명 시장만 강력히 반대하고 나머지 분들은 또 다음 정부에서 좀 융통성을 둬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문재인 대세론을 흔들 변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뭘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데만이에요? 이제 뭐 지금 문재인 대세론 어데문.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예. 문재인 그 대세론을 흔들 어떤 그 변수라는 거는 당내에서 있기보다는 지금 이제 회자되는 것은 당 밖에서 이를테면 문대 비문의 구도로 어떤 정치 공학을 좀 염두에 두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과연 김종인을 중심으로 한 비문 그 세력이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재편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양자 구도로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안보 불감이라든가 아니면 이 패권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치고 들어가면서 대세론을 좀 그러니까 지지율을 좀 끌어내리고 상대적으로 이쪽 진영에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쪽 진영에서 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근데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지금 이런 그 제3진영을 구도를 갖출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이 한계가 너무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아하. 네. 그 지금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37%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수치는 사실 2007년에 이명박 그 대통령 후보가 당내 경선을 앞둔 시점에 40%를 찍었었습니다. 당내 경선 끝난 다음에 45%까지 올라갔는데요. 그 당시에 이명박 대세론이 굉장히 셌지 않습니까? 사실 기억해 그거보다 보면. 더 세네요, 그럼. 아니 37%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까지 육박을 했다. 변수, 흔들 변수. 흔들 변수는 간단하게.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4번의 고비를 다 넘었습니다. 이재명, 반기문, 안희정, 탄핵 4번을 넘었거든요. 마지막 남은 거는 비문연대 아까 그 부분인데 고리로 작용하고 있는 김종인 전 대표가 스스로 선수로 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잘 안 모여지죠. 안 모여지죠. 패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정치공학적 해석이고 민심과는 상관이 없다. 때문에 문재인 대선은 끝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변수 없다. 예. 이태수 대표님. 사드는 변수가 안 될까요?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드도? 부분이고, 네. 마지막 나온 변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여부일 것 같은데요. 그게 만약에 구속이 있었네. 돼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위를 입은 모습, 뭐 수갑찬 모습,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만약에 국민들한테 비춰진다면 보수 표심이 어느 쪽인가로는 모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샤이 보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보수 표심이 안 잡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간극을 한 10에서 15%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실제 10에서 15% 정도의 샤이 보수 표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에 확 뭉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구속 수사 여부를 두고 민주당 후보들 간에도 약간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구속 수사라는 입장이고요. 다른 후보들은 조금씩 입장이 다른데 문재인 전 대표도 약간은 좀 유아스러운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근데 있거든요. 구속사 여부는 검찰이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에 대한 입장을 이제 밝히라고 언론에서 요청을 받으면 그와 관련해서 확장성 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역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검찰 특수본 2기가 출범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재벌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 포진했다는 검찰 수뇌부. 달랑 20명의 검사가 7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보여줬던 특검의 눈부신 성과.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제안된 공직자 비리 수사처 관련법. 이번마저도 수사를 미적거릴 경우 대한민국 검찰은 그 존립의 심대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특검이 그러했듯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는 검찰로 거듭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3월 17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